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외국 작가가 쓴 한국 배경 소설 특집 시리즈 1탄. 네, 그러니까 르클레지오의 JYP가 그냥 맘대로 특집을 붙였어요. 르클레지오의 빛나 서울 하늘 아래를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설정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YG 고향이 목포인데 목포 인근에 한 5천 마을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친 빛나라고 하는 소녀가 학자금 대출을 안고 서울로 입성을 합니다. 상경하죠. 네. 상경하죠. 근데 아마 이제 그 르클레지오가 소설에서 묘사를 하기에는 스카이 대학 중에 한 곳.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신촌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연세대 아니면은 뭐 이화여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올라와서 홍대 입구에서 살죠. 네, 홍대 입구에 삽니다. 이제 홍대 입구에서 왜 사냐면은 서울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고모가 있고 그 고모네 집이 이제 홍대 근처에 약간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서 이제 약간 신세를 지는 거죠. 네. 이것도 YG랑 되게 비슷해요. YG도 서울 막 올라와서 6개월 동안 고모한테 안 중요하고요. 그거는. 네. 어쨌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게 한국적인 설정이라는 거죠. 설정 자체가. 근데 심지어 이제 그 고모한테는 어린 딸이 있고 중학생인가 백화라는 딸이 있고 구박당해요. 그 딸하고 이 고모가 이 빛나를 구박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설정. 이제 애초에 고모가 이 빛나를 그러니까 오빠의 딸이죠. 오빠의 딸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도 조카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간 이 빛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용하는 게 뭐 되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사촌 동생을 좀 보살피고 과외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좀 청소도 시키고 신데렐라네요. 그런데 이제 이 빛나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소녀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 고모나 심지어 애정을 주지도 않거니와 심지어는 좀 함부로 하고 괴롭히는 고모네 가족과 산다는 것도 너무나 싫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독립을 선언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빛나의 서울 탐방기? 네. 그 정도가 소설인 것 같아요. 탐방기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이렇게 사건들이 있으니까 술래기, 뭐 좌충우돌하니까 서울 정착기? 서울 정착기 맞아요. 네. 정착기가 맞겠네요. 서울 분투기? 뭐 서울 분투기. 네. 자, 근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 서울 정착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게 이런 거 이제 뭐라 그래요? 뭐 액자 소설? 네, 액자 소설이라. 여러 개의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방식이 좀 재밌는데요. 이 이제 빛나가 뭐 사촌의 홀대라든지 이 더부살이에 고통을 느끼고 자꾸로 이제 집 밖으로 돌죠. 집에 들어가야 할 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막 도는데 이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서점입니다. 네, 이제 서점에서 굉장히 훈남 그 서점 직원을 알게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서점은 영품문고 정도인 것 같아요. 아마도 교보문고 아닐까요? 저는 영품문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광화문 교보문고인 거라고 종로에 느꼈는데. 있는 영품문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종로라고 나오거든요. 네. 광화문도 거기가 종로 일가 시작점이니까. 근데 저는 종로 영품문고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이런 방식의 그 논쟁을 할 수 있는 많은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네, 지명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르클레지오 소설을 가지고 이런 식의 종로야 이게 광화문이야 뭐 이런. 아니 이 빛나가 시간을 보내는 서점이 광화문 교보문고야 종로 영품문고야 뭐 이런 식의 네. 근데 거기서 어느 날 그 이제 잘생긴 서점 직원으로부터 쪽지를 하나 받거든요. 근데 그 쪽지가 좀 이렇게 의미심장한 종이에요. 네, 한 이제 여성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해달라는 어떤 거죠. 말하자면 알바 제안이죠. 네, 알바 제안이죠. 이야기 가회 같은 이야기 들려주기. 그걸 하게 되면은 그에 응당하는 이제 보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모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기도 하고 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나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여성의 이름은 이제 살로메라는 여성인데요. 실제 이름은 있겠지만 실제 이름은 김세리라고 한번 나옵니다. 김세리. 근데 소설에서는 살로메로 계속 이제 묘사가 되고. 그 살로메가 사는 곳은 또 서초동이죠. 그
반포에 있는 설해마을 아닙니까? 유명한 설해마을. 네네. 설해마을에 살고 있는 살로메의 집으로 가서 살로메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액자 형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살로메가 그렇게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굉장히 희귀병인데 하여튼 뭐 온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지하게 아파서 일상생활 못하고 뭐 집에 있는 이런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고요. 네, 그리고 서서히 그게 죽어가는 병도 그렇죠. 네, 뭐, 이것도 맞습니까? 그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희귀병이라서 딱히 이런 병이다, 이런 예후가 이렇다라고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아는데 네, 너무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무 의학적인 건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JYP 의사 자격증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깜빡깜빡 하실까 봐서.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가는 이분을 위해서 가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뭐 어디서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빛나가 지어낸 이야기를 네.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빛나는 이제 그 전라남도 어촌마을에서 올라온 되게 촌년 네, 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소설 속에서는 약간 르클레지오의 분신 같은 걸로도 느껴지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언어에 대해서 굉장한 특별한 재능이 있죠. 있는 또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떤 언어든지 간에 금세 습득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녀로 나오고 뭐 그런 소녀가 실제로 있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5개의 이야기. 5개인가요? 네. 여러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근데 그 5개 이야기가 다 연결이 또 돼요. 그 뒤에 가면 처음에는 이게 아무 연결점이 없는 근데 이야기들이 뒤에 가면 다 연결이 되죠. 나오지만 뒤에 가면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빛나라는 소설은 크게 두 가지가 이제 교차를 하는 것인데 하나는 이제 빛나와 빛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살로메와의 관계 그리고 그 살로메를 중간에 소개시켜준 그 박이라고 네, 프레데릭. 하는 박이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약간 빛나랑 썸 비슷한 관계가 되면서 이제 프레데릭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세 사람이 이제 본 이야기의 이제 스토리의 주인공들이고 프레데릭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제 쇼팽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빛나가 살로메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5개 이야기. 근데 그 5개 이야기도 뭐 이런 거 1편 해주고 2편 해주고 3편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1편 조금 해주고 2편 조금 해주고 그렇다가 살로메가 물어봐요. 아 근데 저번에 1편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혹은 살로메를 놀려주기 위해서 3의 얘기를 또 해주고 그 르클레지오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한국인들이 월화 드라마 보고 수목 드라마 보고 금토 드라마 보고 주말 연속극 보고 이러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끊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영감을 얻어서 이런 작품을 쓴 게 아닌가. 심지어는 이 소설 속에서도 드라마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빛나가 살로메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중에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그 미용실 아줌마가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그 미용실 아줌마가 자기가 항상 즐겨보는 드라마도 보지 않으니까 남편이 되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내 드라마도 안 보고 뭐하니. 자, 뭐 스포일러가 될 내용이 뭐 딱히 별로 없습니다만 없어요. 네. 어쨌든 책의 내용은 사실 그게 다죠. 네. 뭐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고 기본 줄거리라 그럴까요? 이게 플롯에서 좀 빼먹은 거는 뭐 없을까요? 지금 얘기한 거 말고. 그 여러 이 구성이 의미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소설이 굉장히 쉽게 읽히고 공간들도 아주 친숙한 공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근데 그 보이는 것만큼 되게 만만한 소설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르클레지오라는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쓴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노벨문학상을 지우고 읽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근데 확실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야기의 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단단하다고 느꼈고요. 네. 그리고 보편적인 이야기의 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맞아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됐을 때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은 다른 이제 번역가가
이제 캔터베리 이야기가 연상되는 소설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캔터베리 이야기가 뭐냐면 이 캔터베리 대성당에 가기 위해서 31명으로 구성된 한 무리가 이렇게 쭉 순례를 가야 되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계속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 대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풀어놓고 서로 그런 어떤 형식들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 형식들 안에 이 서울이라는 공간을 이제 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너무나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이 빛나가 살로메에게 들려주는 5편의 이야기가 정말 지극히 한국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편이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첫 이야기가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어머니 이제 등에 업혀가지고 한강을 건너옵니다. 네, 그런데 실향민. 이제 실향민. 근데 분단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를 포함해서 북에 남겨놓고 온 가족들과 이제 떨어져가지고 어느새 이제 노인이 된 사람이 이제 실향 그 자기 그 한강 건너에 자기 마을이 있는데 과수원이 있고 그 자기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남겨놓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뭔가 나름의 해법을 찾죠.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되게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었던 이제 강원도에 빛나 같은 이제 그런 여성이 있는데 이제 그 여성이 이제 아이돌로 성공을 하는 거죠. 네, 아이돌 가수도 나와요. 네, 아이돌 가수로 성공을 하는데 결국에는 착취만 여러 가지 형태로 착취만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버려지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지극히 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아파트 굿럭이라는 아파트. 네. 그 아파트 이름이 굿럭인 거 뭐 이게 이대 앞에 있는 럭키 아파트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럭키 아파트를 굿럭 아파트로 지금 바꾼 네, 거고요. 근데 이제 근데 그 굿럭 아파트는 사실은 용산 근처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 굿럭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는 미용실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앞에 있는 이제 작은 미용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아줌마 커뮤니티가 하여튼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뭔가 변모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 그 이 책은 뭐 이렇게 유쾌하고 막 유머러스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뭐 전반적으로 르클레지오 책들이 다 그렇듯이 약간 좀 애잔하고 좀 슬프고 뭐 쓸쓸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르클레지오의 책 중에서는 최고로 잘 읽히는 책이 아닐까. 제가 뭐 르클레지오 책을 너무 몇 개 안 봐가지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니 단언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르클레지오가 네, 왜냐면 저희 책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저희 잘 세 명이 읽히죠. 읽은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그래도 꽤 되는데 다들 만만치 않았잖아요. 네, 힘들었죠. 끝까지 네. 읽기 힘든. 근데 요거는 뭐 그냥 슉 잘 읽힙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박평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다 읽는데 2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단숨에다 읽었었는데 이제 작품을 보는 감시간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읽힐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YG처럼 그냥 네. 스토리만 쭉 따라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또 그냥 그렇게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이제 공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그 공간들을 떠올리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박평처럼 진짜 그 뭔가 평론가의 시각으로 혹은 좀 이렇게 감시관이 높은 시각으로 보면은 야 정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명성이 허명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조직도 잘 돼 있고 중간중간에 밑줄 치고 싶은 정말 빛나는 네, 빛나는 문장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르클레지오가 계속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겠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쓰겠지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소설을 쓴 거예요. 항상 궁금증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거 읽고 나서 서울에 대한 통찰을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살로메의 서울과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빛나의 서울은 서울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빛나는 그러니까 서울은 정말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방인들로 만들어진 이 공간이잖아요. 근데 빛나는 여기에서 자기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고 계속 겉돌거든요. 살로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울에 살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완전히 그 유폐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 살고는 있지만 서울이라는 공간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이고 그래서 이 빛나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살로메가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말 자기들의 서울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의 질감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이 좀 되가의 면모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르클레지오가 20대 초반에 이 파리라는 삭막한 대도시를 배경으로 쓴 게 데뷔작인 조서라면 그로부터 50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 50년 넘게군요. 50년 넘게 흐른 다음에 이 서울이라는 더욱 크고 더 삭막한 도시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 빛나다. 그런데 두 권의 책은 너무 다르다. 맞아요. 너무 다른.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이돌도 나온다 그랬는데 심지어 스토커도 스토킹도 나와요. 나오죠. 그 부분 너무 리얼했어요. 네, 젊은 여대생을 쫓는 스토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제 여대생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빛나의 시각에서 이제 그 스토커 이야기가 다뤄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방금 그 어떤 소재들이 다뤄지는지를 저희들이 그냥 열거를 해드렸는데 그것만 듣고서도 야, 이 르클레지오라는 작가가 한국에 고작 2년 동안 살면서 정말 진짜 그 작가의 그 번뜩이는 관찰자의 눈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했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외국인이 가령 뭐 프랑스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 읽으면은 한국인이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굉장히 느낄 것 이국적이고 좀 맥락이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설의 마을이 뭘 의미하는지 그 지명에 대한 네. 그 질감이 전혀 없잖아요. 목포는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다 똑같이 이국적이라고 느끼는데 우리는 다 이게 너무 와닿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특히 재미있게 읽히는 소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에서 나오는 지명들을 좀 이제 뒤에 해설을 빌려서 열거를 해드리면은요, 아마 이 소설에 대한 호기심이 확 떠일 텐데 신촌과 이대 입구의 골목길, 방배동 설해마을, 강남, 용산, 홍대, 당산동, 오류동, 과천의 동물원, 충무로, 종로, 명동, 영등포, 여의도, 인사동, 안국동, 경복궁, 창덕궁, 청계천, 북한산, 남산, 잠실, 한강. 이게 뭐 다 기행문인가요? 아니 이게 다 소설 속에 나오고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지명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정도로 그냥 정말 스치고 지나가는 이름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이제 막 중요하게 장소가 나오는 거는 별로 없는데 네, 중요한 장소로 나오는 곳들도 있고. 네네. 예, 예. 근데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나오는 게 가능한 게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향민의 그 북에 가족이 있는 사람의 기억을 다룰 수 있는 그 실향민부터 아이돌, 여대생까지 뭐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굉장히 넓은 폭으로 한국의 모습, 서울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목포도 좀 나오고요. 목포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르클레지오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 문화 체험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라도에 있을 때 아버지는 낙지를 잡자마자 뒤집어 놓곤 했다. 그렇게 금방 뒤집히는 낙지처럼 내 감정도 갑자기 반대가 되었다. 야, 이건 말이죠. 이 내 감정이 갑자기 뒤집어졌다라는 거를 낙지처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 서구인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죠. 낙지 좀 드셔봤나 봐요. 낙지 좀 드셔본 거죠. 목포 인근 가가지고. 네. 그 서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이런 것도 서구인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데 낯선 부분이었는데 5만 원권 지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종종 등장하거든요. 네. 왠지 슬퍼 보이는. 네, 네. 근데 여성.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그 지폐에 그려진 여인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약간 슬퍼 보이는 그 귀부인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한국인이라면 잘 쓰기 힘든 그런 우리는 표현들이에요. 현모양처 신사임당. 신사임당이 바로 나오거나 뭔가 다른 표현이겠죠. 네. 우리가 왠지 슬퍼 보이는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왠지 그쪽 막 정치회나 뭐 이런 데서 항의할 것 같고 이런 아니 느낌인데. 근데 이제 그 살로메에게 빛나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보면 다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빛나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190쪽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된다.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이 저는 이제 주목이 됐는데 지하철 같은 칸에 탔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어디에선가 다시 만날 운명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약간 르클레지오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또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서울처럼 사실은 모두가 다 서로에게 타인이면서도 그렇게 같이 부대끼는 공간이 많은 또 도시도 없잖아요. 이 책은 제가 아까 초반에도 피식피식 웃으면서 읽었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냥 되게 무겁고 진지하고 정통 소설인데 우리가 워낙 익숙한 한국적인 지명이나 상표나 뭐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약간 이 소설의 본류에서는 좀 벗어나서 몰입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자꾸 웃음이 나죠. 아, 여기도 가봤구나. 뭐 심지어 주인공의 친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제과점 나오는데 거기 뚜레쥬르 제과점이라고 이렇게 이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 가수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이돌 가수의 본명은 향수인데 향수라는 게 원래 향기로운 물인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이제 한국어 공부했으니까 막 자기가 한국어 할 줄 안다는 거 막 자랑도 막 하는데 이 본명이 향수인 이 가수의 예명은 나비가 됩니다. 근데 나비가 되는 게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런데 거미는 향수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의 예명이 아닌가 이러면서 거미라는 가수도 내가 안다 이런 거를 또 한 문장 쓱 집어넣어 놓고 거의 무슨 한국인들한테 나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한국을 애정하니까 여러분도 날 사랑해 주세요 이런 거 뭐 구애를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한국에 오래 있었고 한국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고요. 심지어 그 섬지박이 노래 악보도 나오잖아요. 악보도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그 르클레지오가 인상 깊었나 봐요. 그 노래가. 네. 악보를 다 실었어요. 가사만 실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그 대목은 그 섬에 있는 서점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네. 그건 이제 섬에 있는 서점도 읽으신 분들은 네, 둘 다 읽으면 둘 다 읽으면 진짜 섬에 있는 서점의 어떤 정서와 딱 그 빛나가 살로메에게 해주는 한 에피소드랑은 또 아주 직결되는 또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르클레지오가 한국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가령 이제 소망이라는 의미의 바람은 대기 중에 부는 바람과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네, 뭐 이런 동음 이어까지도 이 문장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이고 억지로 집어넣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 양반은 한국어를 도대체 어느 정도 하길래 이런 표현까지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여내나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 소설이 번역이 되잖아요. 지금 한국어로 나왔지만 뭐 곧 영어로도 번역이 된다고 하고 뭐 그렇게 됐을 때 외국에서 이 소설을 읽으면 훨씬 재미있게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모습들도 굉장히 다채롭고 공간들도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유명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외국 소설을 읽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꾸로 외국인이 이 책을 통해서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뭐 윤동주도 나오잖아요. 참. 네, 윤동주의 이름도 나오고 시도 좀 일부 인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으로 한국 혹은 서울이라는 공간을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뭐 살로메 같은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모티프가 또 길게 있을 것 같은데 살로메도 본인의 이름 말고 나 살로메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프레데릭 같은 경우도 박이죠. 그 프레데릭도 자신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지 않고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실명도 여기선 잘 나오지 않고. 근데 그런 익명성들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젊은 여성이 느끼는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취재를 해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는 굉장히 슬픈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읽으면은 막 그렇게 막 개운하고 막 유쾌하고 막 이런 소설은 아니고 뭔가 이제 약간 좀 아까 JYP가 표현했듯이 애잔하면서도 뭔가 좀 슬픈 여운이 남는 그런 소설인데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희망이 네. 좀 묻어 있는 슬픔이죠. 묻어 있는 슬픔이죠. 음. 예. 이 르클레지오라는 작가가 이 빛나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빛나 같은 주인공을 만약에 소설로 쓰는 한국 작가가 소설로 쓴다면은 이 르클레지오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거랑 또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 인물을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빛나도 그렇고 살로메도 그렇고 이 두 캐릭터 다 소설을 읽는 내내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친구들이 이야기에 개입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것들을 하나하나 정보를 쌓아가면서 추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또 이 빛나나 살로메라는 이 인물들 자체가 평면적인 인물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빛나가 뭐 마냥 막 빛나 하는 것처럼 되게 착한 사람으로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살로메도 그냥 무슨 약자연 하듯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각자의 좀 뭔가 날것의 욕망들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들이 또 다양한 상황을 맞으면서 약간 변화하는 그런 대목들 같은 것들도 어쨌든 굉장히 짧은 소설이기 때문에 막 무슨 스토리텔링이 낀 소설처럼 막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되게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로서 뭔가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몰입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한국인들은 중간중간에 좀 이러고 이제 미소가 특히 이제 서울살이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죠. 특히 서울에 사는 분들은 예.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 빼고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세계 시민의 눈으로 봐도 훌륭한 소설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뭐지 막 이렇게 하다가도 다 읽고 나면은 아 이게 노벨 문학상을 괜히 받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그 혹시 한 초반에 조금 보는데 뭔가 갑자기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면서 뭐 딴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뭔가 좀 불편한데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조금만 더 읽으면 아주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 페이지의 설정 같은 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웬만하면 시작하신 분들은 다 끝까지 쉽게 가실 수 있을 그러게 거라고 보고요. 그 처음에 한 2페이지 정도는 이게 YG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보면서 이 봉원사도 잠깐 나오고 톤에서 올라와서 네. 저 봉원사도 나오죠. 이대 연대 그 뒷산에 맞아요. 있는 네, 맞아요. 꽤 큰 절인데 저도 이제 그 동네에서 산 적도 있고 해가지고 이대에서 근무하면서 봉원사도 갔었구나 이 아저씨.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아까 그 제 얘기랑 많이 겹친다는 얘기가 저도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고모랑 싸워가지고 나온 건 아닌데 고모네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독립하고 싶은 열망이 막 엄청 생겨가지고 막 과외 미친 듯이 해가지고 독립하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그런 작은 방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저도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거랑 또 막 겹쳤던 거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네. 저도 완전 똑같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지방에 있다가 서울 올라와서 이모 집에서 이거 한 학기 살다가 정말 저는 그 지역에 자취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대 근처에 이대 연대 사이에서 자취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막 그 요때 여학생들 집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밤에 창문으로 들여다본다거나 아니면 방문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남성이 앉아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괴담처럼 진짜 많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건 사고들도 그 일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일들을 많이 취재를 하셔가지고 썼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취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것 많이 같아요. 들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술집에서 수다 떨다가 들은 이야기겠죠. 뭐 아마도? 강연장도 있고 되게 여러 그리고 자리들이 이제 있지 수업하다가 않을까요? 이제 에세이 같은 걸 받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도 이제 소설의 약간 소재로 많이 그렇군요. 하지 학부 강의도 않았을까. 하셨고 대학원 강의도 하셨는데 네. 대학원 강의는 워낙 또 소규모니까 이야기할 시간은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강의는 불어로 하시는 겁니까? 불어로 영어로 하시죠. 하시는? 불어로 하시죠. 불어로? 영어로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영어나 불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또
이 어학 능력이 돼야 그 분의 수업은 들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박평은 그러면 수업을 안 들은 게 뭐 르클레지오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외국어 수업을 듣기가 어려워서 안 들었던 네, 걸로 뭐, 네. 정리가 되는군요. 네. 그런 것 저는 같네요. 그래서 네. 이제 문학평론가니까 국문학 전공이시니까. 빛나를 묘사한 무슨 제자가 있나 싶어서 혹시 박평이 빛나의 모델인가? 저 찾아봤어요. 근데 그 이화여대 신문사에 빛나라는 이름의 기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빛나 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가늠은 해봤죠. 이렇게 왜냐면 르클레지오를 인터뷰했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모티브를 얻었던 이름이었을지도 그럴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있죠. 네. 넌 이름이 뭐니 했는데 빛나다. 빛나다. 빛나? 이게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야? 이렇게 뭐 샤이닝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게 지금 그 영어로도 그냥 그대로 빛나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감이 굉장히 이국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외국인으로 듣기에 되게 매력적인 발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네. BI 뭐 T. NNA라든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BITNA로 써서 비트나? 어떤 언어권에서는 그 비트나라고 비트나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빛나라는 발음을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하기가 좀 쉽지는 힘들죠. 않겠죠. 그러니까 네. 비트나 뭐라고 읽을까요 이거를?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국적으로 들릴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많이 이름은 들어봤으나 대부분의 분들이 시도도 안 해보고 혹은 시도했다가 포기한 그 유명한 이름도 거룩한 장 마리 구스타프 르클레지오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을 한 편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까지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아니 이름도 되게 막 근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맞아요. 너무 사대주의인가요? 장 마리 구스타프 르클레지오는 뭔지 타고난 작가의 이름 같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 르클레지오의 작품을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데 어쨌든 빛나라는 소설은 또 서울을 무대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채로우면서도 르클레지오의 약간 그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던가 문제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소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몰라요. 진짜 외국에서는 또 이 소설이 전혀 다른 식으로 읽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그 남북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환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이방인의 시선으로 보면 아주 특이한 맞아요. 특수한 상황이기 그럴 수 때문에 있어요. 네. 아니 진짜 그 우리나라에 와서 그 모티프를 얻어가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앨런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환경 저널리스트 있는데 그 양반이 인간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써가지고 꽤 화제가 되었었거든요. 2000년대 중반에. 근데 그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모티프를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DMZ 방문한 다음에 아 문명이 존재하던 곳에 인간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DMZ를 보고 나서 그 책을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설정과 익숙한 공간들이 이제 이방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임팩트 있는 무엇인가로 이제 다가오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르클레지오의 빛나 서울 하늘 아래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네, 르클레지오에 호기심이 있었지만 여태까지 도전을 주저주저 하셨던 분들은 이 빛나라고 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소설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박평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